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빌 브라이슨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과학적인 내용의 역사를 다루는 건데요. 상당히 어렵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4부의 위험한 행성 중에서 14번째 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책의 224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4장의 제목은요, 땅 속에서 타오르는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1년 여름에 마이크 브루히스라는 젊은 지질학자는 자신이 자라난 오처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네브라스카주의 숲을 살펴보고 있었다. 가파른 협곡을 지나던 그는 숲속에서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언덕을 기어 올라갔다. 그곳에는 완벽하게 보존된 어린 콧불소의 두개골이 얼마 전에 내린 폭우에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다. 그 위로 몇 미터 떨어진 곳은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특별한 화석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은 물이 말라버렸지만 동물들이 물을 마시던 샘이었던 그곳은 콧불소, 얼룩말을 닮은 말, 뾰족한 이빨을 가진 사슴, 낙타, 거북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의 공동 묘지가 되었다. 모두가 지질학에서 마이오세라고 알려진 시기였던 대략 12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알 수 없는 재앙에 의해서 죽은 것이었다. 네브라스카주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와 같은 드넓고 뜨거운 평원이었다. 동물들의 잔해는 3m가 넘은 화산재에 묻혀 있었다. 그런데 네브라스카주에는 화산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 수수께끼였다. 오늘날 브루히스에 의해서 발견된 지역에는 멋진 안내소와 함께 지질 정보와 화석층의 역사가 잘 전시된 박물관을 갖춘 주립 화산재 화석층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안내소에는 방문객들이 큰 창문을 통해서 화석을 손질하고 있는 화석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실험실도 있다. 내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푸른 작업복을 입은 유쾌한 반백의 인물이 혼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가 출연한 BBC의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나는 그가 바로 마이크 브루히스임을 알아보았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탓인지 브루히스는 기꺼이 나에게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화석을 처음 발견했던 곳을 보여주려고 나를 계곡 위 6m 높이에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이곳은 유골을 찾기엔 적당한 곳이 아니랍니다. 그는 즐거운 듯이 말했다. 그런데 나는 유골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네브라스카 동부에 지질학 지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려면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다녀야 했지요. 내가 이 계곡에 올라가지 않았거나 두개골이 빗물에 씻겨버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이곳을 지나쳐버렸을 것이고 이곳은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발굴 현장이었던 곳에 만들어진 지붕이 덮인 구조물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대략 200마리의 동물 유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곳이 유골을 찾기에 적당한 곳이 아닌 이유를 물어보았다. 글쎄요, 유골을 찾으려면 노출된 암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석학자들은 뜨겁고 건조한 지역을 찾아다니지요. 그런 곳이라고 특별히 유골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곳에서 유골을 발견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지요. 그는 변화가 없지만 넓은 초원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런 곳에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이런 곳에도 정말 훌륭한 유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동물들이 산채로 묻혀버렸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브루히스는 1981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그곳을 선사시대 동물의 폼페이라고 불렀지요. 그의 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그 동물들이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자극성이 강한 재를 많이 흡입하면 걸리게 되는 폐비대, 골2 영양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이북은 수백 킬로미터 이르는 지역에 30cm가 넘게 쌓여 있던 재를 흡입했던 것입니다. 그는 회색의 진흙 같은 흙덩어리를 집어서 내 손바닥 위에 부스러뜨려 보여주었다. 가루였지만 모래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설명을 계속했다. 곱지만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흡입하기에 고약한 것이었죠. 그래서 동물들이 안식처를 찾아 샘으로 왔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재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던 것이죠. 재는 풀과 잎을 덮었고 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잿빛의 진흙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도 유쾌한 광경일 수가 없었지요. BBC 다큐멘터리에서는 네브라스카주에 그렇게 많은 화산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그러나 네브라스카주에 거대한 화산재층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거의 한 세기에 가깝도록 화산재를 꺼내서 코메트와 아작스와 같은 가정용 세척 분말로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무도 그런 화산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브루이스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화산재가 어디서 온 것이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자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그런 문제를 처음 생각하게 되었고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브루이스는 미국 서부의 동료들에게 화산재 샘플을 보내서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몇 달 후에 아이다호 지질조사소의 빌 버니크센이라는 지질학자가 그 샘플이 아이다호 남서부의 브루노 야비지라는 곳에 화산 퇴적층과 일치한다고 알려주었다. 네브라스카 평원의 동물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것은 화산 폭발 장소로부터 1600km나 떨어진 네브라스카 동부에 3m가 넘는 화산재가 쌓일 정도로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던 화산 폭발이었다. 그 후 미국 서부에는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마그마 덩어리가 있는 거대한 화산 위험 지역이 있어서 60년마다 재앙에 가까운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폭발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것은 바로 60만 년 전이었다. 60년마다가 아니고 위에서 60만 년마다네요. 지금도 화산 위험 지역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발밑에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다.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월드 시리즈 야구를 시작했던 때에도 우리가 지구에 핵이 있다는 사실조차 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대륙이 물 위에 떠있는 백합처럼 지구 표면을 움직여 다닌다는 사실이 상식이 된 것도 한 세대가 되지 않는다. 리처드 파인만에 따르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지구의 내부보다는 태양 내부의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지구 표면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6334km이다. 계산에 의하면 지구의 중심까지 우물을 파고 벽돌을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기까지 겨우 45분이 걸릴 뿐이다. 그러나 벽돌이 지구의 중심에 도달하면 중력장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을 비롯한 모든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게가 없어질 것이다. 지구의 중심을 뚫고 가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정말 미미했었다. 한두 곳에 남아프리카 금광이 3km까지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광산은 지표에서 겨우 400m를 넘지 않는다. 만약 지구가 사과였다면 우리는 아직 껍질도 벗겨보지 못한 셈이다. 정말 우리는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는 석탄 광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땅속을 파 들어가다 암석에 부딪히면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1906년에 아일랜드의 지질학자 R.D. 올덤은 과테말라의 지진 기록을 살펴보던 중에 지구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충격파가 어떤 장벽을 만난 것처럼 비스듬한 각도로 퉁겨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년 후에 자그레브의 지진 기록을 검토하던 크로아티아의 지진학자 안드리아 모호로비치도 역시 비슷한 반사파를 발견했지만 이번에는 훨씬 얕은 곳에서 생긴 것이었다. 그는 지각과 그 밑에 있는 층인 멘틀 사이에 경계면을 발견했던 것이다. 멘틀의 존재는 모호라고 줄여서 부르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 발견되었을 때부터 알려져 있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여러 층으로 된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알아내기 시작했다. 정말 희미한 수준이었다. 뉴질랜드의 지진에서 얻은 기록을 연구하던 덴마크의 잉게 레만이 지구에는 2개의 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1936년이었다. 오늘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내부의 핵은 단단한 고체이지만 올덤이 발견했던 외부의 핵은 액체 상태이고 지구 자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레만이 지진 기록으로부터 지구 내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던 동안에 캘리포니아 칼텍의 지질학자 2사람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었다. 그들은 찰스 리히터와 베노 구텐베르크였지만 공정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함께 고안한 척도에는 곧바로 리히터 이름만 붙여졌다. 그 척도는 사실 리히터와도 상관이 없었다.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겸손했던 리히터는 언제나 크기 척도라고 불렀다.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언제나 리히터 진도를 잘못 이해해왔다. 리히터는 사무실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진도가 일종의 기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했던 초창기부터 사정이 나아지긴 했다. 물론 진도는 기계가 아니라 개념이었다. 진도는 지표면에서 측정한 지진의 정도를 임의의 잣대로 표현한 것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진도 7.3인 지진은 6.3인 지진보다 50배나 더 크고 5.3인 지진보다 2500배나 더 강력하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지진의 상하는 없고 마찬가지로 하한도 없다. 진도는 단순히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다. 땅속 640km에 있는 멘틀에서 발생한 진도 7의 지진은 지표면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지표에서 6km 아래에서 발생하는 훨씬 더 진도가 약한 지진은 넓은 지역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 또한 하층토의 성질, 지진의 지속시간, 여진의 횟수와 정도, 그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 등도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의 세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도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지진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진도가 고안된 후에 지진 중에서 가장 큰 지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1964년 3월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만에서 일어났던 리히터 진도 9.2의 지진이거나 1960년 칠레 해안의 태평양에서 있었던 지진이었다. 칠레 지진은 당초 리히터 진도 8.6으로 기록되었지만 훗날 미국 지질조사소를 비롯한 몇몇 기관에 의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진도 9.5로 밝혀졌다. 그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도를 측정하는 일은 엄밀한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어쨌든 두 지진은 놀라운 것이었다. 1960년의 지진은 남아메리카 해안지방 전체에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생긴 해일은 태평양을 건너 9,600km 떨어진 하와이 힐로의 중심가를 덮쳐서 건물 500채와 60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해일은 일본과 필리핀까지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그러나 순전히 한 곳만을 집중적으로 파괴했던 지진 중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것은 아마도 1755년 모든 성인의 축일이었던 11월 1일에 포르투갈 리스본을 갈갈이 찢어놓은 지진이었을 것이다. 아침 10시 직전에 도시를 덮친 지진은 오늘날의 진도로 9.0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강력한 수평 진동이 7분 동안 지속되었다. 강력한 진동으로 항구의 물이 솟아오르면서 15m 높이의 파도가 일어서 피해는 더욱 커졌다. 진동이 멈추고 3분이 지난 후에는 처음보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두 번째 지진이 또 밀어닥쳤다. 마지막이었던 세 번째 지진은 2시간 후에 일어났다. 결국 6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몇 킬로미터에 걸친 지역의 건물들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리터 진도 7.8이었고 30초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다. 지진은 상당히 흔한 일이다. 지구에서는 하루 평균 2차례 정도 진도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 그 정도의 지진이면 사람들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주로 태평양 연안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진은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동부 그리고 중서부의 북쪽 지방만이 비교적 지진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에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2차례 일어났고 2002년 4월에는 뉴욕주와 버몬트주의 경계에 있는 샘플레인호 근처에서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뉴햄프셔 지방에서도 벽에 걸어둔 그림이 떨어지고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들이 놀라는 일이 생겼다. 지진의 가장 흔한 형태는 캘리포니아의 샌 앤드레아스 단층처럼 두 개의 판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두 개의 판이 서로 충돌하면 한쪽이 밀려날 때까지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간격이 길어지면 그렇게 쌓인 압력이 높아져서 지진의 강도가 훨씬 커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도쿄의 경우가 특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재난 전문가 빌 맥과이어는 도쿄를 죽음을 기다리는 도시라고 부른다. 물론 자동차에 붙이는 구호가 아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쿄는 세계의 지질학적 판들이 만나는 근처에 있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1995년에는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고베에서 진도 7.2의 지진이 일어나서 6,394명이 사망했다. 피해 규모는 99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쿄에서 일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나 도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의 피해와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도쿄는 이미 현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을 경험했다. 1923년 9월 1일 정오 직전에 고베 지진보다 10배나 더 강력했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 20만 명이 사망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도쿄 지역은 두려울 정도로 조용했기 때문에 땅속에서는 80년 동안 긴장이 쌓여왔을 것이다. 그런 긴장은 결국은 터져버릴 것이다. 1923년에 도쿄 인구는 300만 명 정도였다. 오늘날 3천만에 다다르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지만 경제적 손실은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드물면서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이 바로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다.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지진은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지진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것은 1811년과 1812년에 미주리주의 뉴 마드리드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었다. 지진은 12월 16일 자정 직후에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농장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놀라서 부르짖는 소리에 잠을 깼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짐승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나선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들려왔다.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은 땅이 1m 높이까지 출렁거리고 몇 미터 깊이로 갈라지는 모습을 발견했다. 강한 황 냄새가 가득했다. 4분 동안 지속된 진동은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우연히 그 지역에 머무르던 화가 존 제임스 오두본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강력한 지진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640km 떨어진 신시내티의 굴뚝을 쓰러뜨렸고 동부 해안의 보트를 파괴하고 워싱턴 DC의 의사당에 세워져 있던 발판을 쓰러뜨렸다고는 보고도 있었다.
비슷한 강도의 지진이 1월 23일과 2월 4일에도 일어났다. 그 이후로 뉴 마드리드는 조용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그런 지진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지진은 벼락이 치는 경우처럼 아무렇게나 일어난다. 다음에는 그런 지진이 시카고, 파리 또는 킨샤사 어디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아무도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판 내부의 지진이 무슨 이유로 일어날까? 땅속 깊은 곳에 무엇 때문일 것이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달은 과학자들은 새로운 노력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너무 두꺼운 대륙의 지각을 피해서 해저 바닥으로부터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까지 구멍을 뚫어서 채취한 지구의 멘틀 샘플을 분석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구 내부에 있는 암석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진이나 다른 불행한 재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홀 계획이라고 불렀던 그 작업은 당연히 실패하고 말았다. 멕시코 연안의 태평양 4200m 밑에 있는 비교적 얇은 지각에 5100m 깊이까지 구멍을 뚫으려고 했다. 그러나 해양학자의 말에 따르면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서 하는 시추 작업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에서 스파게티 가닥으로 뉴욕의 보도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작업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가장 깊이 파 내려갔던 경우가 180m였다. 노홀 계획이 되고 말았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비용만 늘어나게 되자 의회는 1966년에 작업을 중단시켜버렸다. 소련 과학자들은 4년 후에 육지에서 자신들의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핀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러시아의 콜라반도에 있는 한 지점을 선택해서 15km의 구멍을 뚫는 일을 시작했다.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소련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했다. 19년 후에 작업을 포기할 때까지 12,262m, 즉 대략 7.6마일까지 시출했다. 지각의 부피는 지구 전체 부피의 0.3%에 불과하고 콜라에 뚫은 시추공은 지각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결코 지구의 내부를 정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흥미롭게도 비록 구멍의 깊이는 깊지 않았지만 그것으로부터 알아낸 모든 것은 놀라웠다. 과학자들은 지진파의 연구를 통해서 지층의 구조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4,700m까지는 퇴적암이 있고 그 다음은 2,300m까지는 화강암이 있으며 그 밑에는 현무암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 퇴적암은 예상했던 것보다 50%나 깊은 곳까지 퍼져 있었고 현무암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땅속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지하 1만 미터에서의 온도는 예상치의 2배 가까운 섭씨 180도나 되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같은 곳의 암석들이 물로 포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지구의 내부를 볼 수가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내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이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킴벌라이트 광관을 통해서 멘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지구 깊은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마그마 탄환이 초음속의 속도로 표면을 향해 발사된다. 그런 일은 완전히 멋대로 일어난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뒷마당에서 킴벌라이트 광관이 폭발할 수도 있다. 지하 200km나 되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킴벌라이트 광관을 통해서 지표면이나 근처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 솟아오를 수도 있다. 감남암과 감남석 결정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100군데 중에 한 곳 정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도 한다. 킴벌라이트 분출물에는 엄청난 양의 탄소가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기화되거나 흑연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런 분출물이 아주 가끔씩 적당한 속도로 분출되어서 적당한 속도로 식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요하네스버그가 세상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생산된 도시가 된 것은 바로 그런 광관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어느 곳엔가 더 큰 광관이 존재할 수도 있다. 지질학자들은 인디애나 북부 지역에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광관이나 광관 집단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를 알고 있기는 하다. 부근에서 2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광관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맥피가 지적한 것처럼 아이오와의 맨슨 크레이터처럼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흙 밑이나 오데오 밑에 그런 광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주 조금뿐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 발 밑의 세상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바깥쪽의 지각, 뜨겁고 끈적끈적한 암석으로 된 멘틀, 액체 상태의 외핵, 그리고 고체 상태의 내핵의 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 지금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지구의 내부 구조는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다. 0부터 40km까지가 지각, 40에서부터 400km까지는 상부 멘틀, 400에서부터 650km는 상부와 하부 멘틀의 전이대, 650에서부터 2700km는 하부 멘틀, 2700에서 2890km는 D층, 알파벳 D입니다. D. 2890부터 5150km는 외핵, 5150부터 6378km는 내핵이다. 네, 이렇게 4개 층이라고 여러분들은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 그리고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지각 바로미터가 멘틀입니다. 지표면에 많이 있는 규산염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지구 전체의 밀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즉, 지구의 내부에는 무엇인가 더 무거운 것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지자기가 만들어지려면 액체로 된 지구 내부의 층에 금속 원소가 집중되어 있는 띠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이 정도이다. 그 이상을 넘어서 그런 층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고 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층들이 어떤 거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 불확실성의 정도는 대단히 크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인 지각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 거의 모든 지질학 교과서에 따르면 대륙 지각의 두께는 바다 밑에서는 5 내지 10km 정도이고 대륙 밑에서는 대략 40km이며 높은 산맥 지역에서는 65에서 100km까지 된다고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시에라 네바다 산맥 밑에 있는 지각은 3-40km에 불과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지구물리학 법칙에 따라 시에라 네바다는 젖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밑으로 가라앉아야만 한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지구의 지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은 초기에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그룹과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서서히 만들어졌다는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두 그룹 사이에는 상당히 깊은 골이 존재한다. 1960년대 초기 폭발 이론을 제안했던 예일의 리처드 암스트롱은 남은 평생을 자신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다. 1998년 지구라는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1991년에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지구과학 학술지를 통한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비판한 사람들이 미신을 퍼뜨리고 있다고 심하게 나무랐다. 그의 동료에 따르면 그는 결국 화병으로 죽었다.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암석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토스, LITHOS입니다. 리토스를 따서 암석권, 리토스피어라고 부르고 그 밑을 받치고 있는 약한 암석층은 힘이 없는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에스테노스피어, 즉 연약권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이름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이름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암석권이 연약권 위에 떠 있다는 설명은 연약권이 정말 부력을 나타내는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암석이 지표면에서 흐르는 물질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되었다. 암석도 점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유리와 같은 의미에서의 점성일 뿐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지구상의 모든 유리는 끊임없이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다. 유럽 성당의 아주 오래된 유리를 살펴보면 아래쪽이 위쪽보다 눈에 띄게 두꺼운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흐름이다. 시계의 작은 바늘이 움직이는 속도조차도 멘틀에서 암석이 흐르는 속도보다 10,000배나 더 빠르다. 그런 움직임이 지구의 판처럼 옆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류라고 알려진 뒤섞임 과정으로 암석이 아래 위로 움직이기도 한다. 18세기 말에 별난 과학자 림퍼드 백작이 최초로 그런 대류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과학적이긴 했지만 60년 후에 오즈먼드 피셔라는 영국의 교구 목사가 지구의 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유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70년경에 땅속에서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된 것은 지구 물리학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쇼나 보겔이 벌거벗은 지구, 새로운 지구 물리학이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마치 수십 년에 걸쳐서 지구 대기가 대륙권과 성층권 등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과학자들이 갑자기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 것과 같았다. 대류 현상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40km부터라는 사람도 있고 3200km부터라는 사람도 있다. 도널드 트래필이 지적했듯이 그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분야에서 얻어진 두 세트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화학자들은 지구 표면에서 발견되는 원소들 중에는 분명히 상부 멘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상부와 하부 멘틀의 물질이 가끔씩 섞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진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 가는 중간의 어느 곳에서부터 연약권이 끝나고 완전한 멘틀이 시작된다는 것뿐이다. 멘틀은 지구 부피의 82%나 되고 질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기처럼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지진처럼 표면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지구과학자와 일반 독자들은 멘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160km 정도까지의 멘틀은 주로 감남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더 깊은 곳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네이처에 따르면 감남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도 모른다. 멘틀의 아래쪽에는 고체로 된 내핵과 액체로 된 외핵이 있다. 물론 우리가 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밝혀진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가정을 할 수는 있다. 지구 중심의 압력은 지표면보다 300만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모든 암석은 단단한 고체로 존재한다. 다른 실마리도 있지만 지구의 역사로부터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내핵은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비록 짐작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지난 수십억 년 동안 핵의 온도는 110도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지구의 핵이 얼마나 뜨거운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태양 표면 온도와 비슷한 섭씨 4,000도에서부터 7,000도 정도일 것으로 짐작된다. 여러 면에서 외핵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더 적다. 그러나 외핵은 유체이고 지자기가 발생하는 곳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1949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E.C. 블러드는 지구핵의 액체 부분이 결과적으로 전기 모터와 같은 방식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 생겨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지구 내부의 유체에서 일어나는 대류가 마치 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지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지구의 핵이 회전하고 그것이 액체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달이나 화성처럼 액체로 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천체에서는 자기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가끔씩 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공룡이 살던 때에는 지금보다 3배나 더 강했다. 그리고 변화가 심하기는 하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50만 년마다 지자기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알려져 있다. 마지막 반전은 75만 년 전에 일어났다. 때로는 수백만 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3700만 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유지됐던 것이 가장 긴 기록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2만 년 만에 반전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지난 1억 년 사이에 대략 200번 정도의 반전이 있었지만 그 진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지자기의 반전은 지질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알려져 있다. 바로 지금 그런 반전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만 하더라도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6% 정도가 감소했다. 자기장이 더 이상 감소하면 나쁜 소식이 된다.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두고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도록 해주는 자기장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장에 의해 보호막이 없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장에 의한 보호막이 없으면 우주에 가득한 우주선, 이건 우주 광선입니다. 우리의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DNA를 못쓰게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장이 존재하면 지구 표면으로 향하던 우주선들은 벤 앨런대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주선이 대기권 상층부의 입자들과 충돌하면 오로라로 알려진 황홀한 빛을 발산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 무지한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쇼나 보겔에 의하면 지질학자와 지구물리학자들은 같은 학술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지구 내부의 동력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예가 1980년 워싱턴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이었다. 그때까지 미국 본토의 48개 주에서는 65년 이상 화산 폭발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세인트 헬렌스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불려온 화산학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와이의 화산 폭발뿐이었다. 그러나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두 화산은 전혀 다른 종류였다. 세인트 헬렌스는 3월 20일부터 불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최고 100차례에 걸쳐서 용암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지진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안전한 거리라고 생각했던 13km 바깥으로 피했다. 세인트 헬렌스는 우르릉거림이 심해지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다. 신문에서는 가장 좋은 광경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주었다. 헬리콥터를 탄 텔레비전 기자들이 거듭해서 산 정상 위로 날아다녔다. 심지어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은 70대 이상의 헬리콥터와 경비행기가 상 정상을 맴돌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더 극적인 광경이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화산이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4월 19일에는 산의 북쪽 측면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올랐다. 놀랍게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것이 측면 폭발의 징조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진학자들은 여전히 옆으로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하와이 화산의 거동을 근거로 분석을 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타코마에 있는 전문대학의 지질학 교수였던 잭 하이드 뿐이었다. 그는 세인트 헬렌스에는 하와이의 화산과는 달리 열린 분출구가 없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쌓이면 엄청난 규모로 터져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무도 공식 조사단의 이론이 아닌 하이드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잘 알려져 있다. 일요일이었던 5월 18일 아침 8시 32분에 화산의 북쪽 측면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들이 시속 240km로 경사면을 따라 쏟아져 내렸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사태였고 흘러내린 토사의 양은 맨해튼 전체를 120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정도였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북쪽 측면은 더욱 약화되었고 세인트 헬렌스는 히로시마 원자탄의 5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폭발하면서 살인적으로 뜨거운 먼지를 시속 1000km로 쏟아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였음이 분명했다. 화산이 보이지도 않아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피할 수가 없었다. 결국 57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서 23구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일요일이 아니었더라면 희생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주중에는 많은 수의 벌목 인부들이 위험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0km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그날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은 헨리 글리켄이라는 대학원 학생이었다. 그는 산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관측소에서 일을 할 예정이었지만 5월 18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을 대학 면접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기 전날 현장을 떠났다. 그를 대신해서 일하게 된 사람이 데이비드 존스턴이었다. 존스턴은 화산 폭발을 처음 보고했지만 곧바로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글리켄의 행운도 오래가지 않았다. 11년 후에 그는 역시 잘못된 예측을 한 경우였던 일본의 운젠산에서 터져나온 과열된 화산재와 가스와 녹은 쇠암에 희생되었던 43명의 과학자와 기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화산학자들이라고 해서 예측력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예측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를 깨닫는 능력은 형편없는 것이 분명하다. 운젠산의 비극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애리조나 대학의 스탠리 윌리엄스를 단장으로 하는 화산 관측단이 콜롬비아의 갈레라스라는 활화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얼마 전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 관측단의 16명 중에서 단 2명만이 안전 헬멧을 비롯한 보호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과학자 6명과 그들을 따르던 관광객 3명이 사망했고 윌리엄스를 비롯한 몇 사람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윌리엄스는 훗날 갈레라스에서의 생존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지진 신호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행동했다는 화산학계의 지적에 대해서 부당한 지적에 놀라서 머리를 흔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1993년의 일에 적용하는 것은 마치 일이 끝난 후에 총격을 가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운이 없었다는 것 이상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자연이 늘 그렇듯이 갈레라스도 변덕스럽게 행동했다. 나는 그런 자연에 속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내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아무도 죄를 지은 사람 없다. 다만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뿐이다. 다시 워싱턴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인트 헬렌스 산은 정상이 390m나 낮아졌고 6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졌다. 일부 보도에서는 30만이라고 또 하지만 15만 채의 집을 지을 목재가 날아가 버렸다. 피해액은 27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10분 이내에 거대한 연기와 화산재가 1만 8천 m 높이까지 솟아올랐다. 50km 떨어진 곳을 지나던 비행기에도 돌이 날아갔다고 한다. 인구 5만 명의 야끼마는 13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폭발이 일어나고 90분 후부터 그곳에도 화산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화산재 때문에 낮이 밤으로 변해버렸고 자동차, 발전기, 전기 스위치 장치 등 모든 기계에 이상이 생겼으며 보행자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공기정화 장치가 막혀버리면서 결국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되었다. 공항은 폐쇄되었고 도시로 통하는 고속도로도 막혀버렸다. 모든 일이 2달 동안이나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던 화산에서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야끼마는 화산 폭발에 대한 비상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재난이 닥쳤을 때 작동하도록 되어 있던 도시의 긴급방송 시스템은 일요일 근무자들이 기계작동법을 몰랐기 때문에 작동하지 못했다.
야키마는 13일 동안 마비되었고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공항은 폐쇄되었고 도로를 통한 접근도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세인트 헬렌스의 폭발 이후로 쏟아진 화산재는 1.5cm에 불과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옐로우스톤 폭발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네, 지금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에 대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졌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위험한 아름다움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글입니다. 네, 다음 15장은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